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었죠. 제가 그래서 99회까지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99회까지요. 지금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뭡니까? 고용이 좋다 이거예요. 고용이. 예? 미국이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성장률만 보게 되면 경기 침체인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고용도 줄어들고 실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경제학 교과서들의 얘기가 예?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풀. 지금 뭐냐면 고용을 만들어내는 고용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리세션 침체다. 다운턴 이런 얘기죠. 예? 자풀 다운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두 용어가 서로가 상호 맞지가 않을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것의 역설은요.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하게 했던 게 뭡니까요? 인상 속도를 경기 침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고용이 좋대. 고용이 좋으니까 그럼 금리 인상해도 예? 경기 그러니까는 별로 충격 없겠네. 자, 이제 금리 올리게 되면요.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자산시장이. 특히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과 부동산은 속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장 가벼운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한 차이가 뭡니까? 단순한 차이가? 부동산은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하죠. 즉 현금화하기가 힘든 자산, 주식에 비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난 99회까지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채 디플레이션의 초기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구입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 사이클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달리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라 이겁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네? 주택보다 토지가 더 유동성이 떨어지지요. 더 낮죠. 그렇죠?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에 우리는 많은 부가 몰려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90년대 초에 겪었던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촉발시켰었던 하나의 그 상황과 많이들 비교를 하는 거죠. 제가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그 당시에 기업이 가계보다 기업 부채가 주도를 했었다. 기업이 엄청난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한국은 가계 부채가 굉장히 강하죠. 거기다 자영업자들 부채. 가계 부채와 자영업 부채를 매개하는 게 바로 뭐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에요. 네? 자, 그런 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금리를 낮추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분간은요. 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D공포의 초기 조짐이 굉장히 거슬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장기 침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학계에서 쓰는 것이 영어로는 secular stagnation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대공황 때 엘빈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입니다. 쓴 표현인데
시큘러라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이런 의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장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에.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래된 용어에서는 장기라는 이제 이 의미도 있습니다. 시큘러에. 그래서 장기 침체를 그러니까 롱텀 스태그네이션보다는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요. 장기 침체 혹은 대차대조표 침체 이 상황에 우리가 상당히 기존에 우리가 겪었었던 거와 비유를 할 때 똑같은 형식으로 오지는 않겠지만은 비유를 할 때 이거를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엘빈 한센은 이런 식으로 30년대 얘기를 했어요. 기술이 정체되고 인구 증가율이 정체가 되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기회가 축소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수요가 그다음에 생산성이 안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수요가 부족하면서 간다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버드대 총장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클린턴 때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죠. 연준 의장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짜증도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데 고령화. 이 고령화는 결국 노동 증가율의 감소지요.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 이 혁신이 정체되고 있는 거는요. 2010년대 이후에 제가 플랫폼 사업 모델의 정체를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업과 달리 물적 자본 투자를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플랫폼 사업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요. asset light.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 다음에 employment light.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플랫폼 사업 모델이 부상을 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들처럼 물적 자본 투자가 시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감소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굉장히 부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부채 축소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가들이 재정을 지출할 여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정부 부채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뭡니까? 대부분이니까는. 앞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혁신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급 측면이지만은 다 수요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업들 투자할 매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든지 정부 투자를 또 이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이 사람 얘기고. 하여간 그런 점에서 지금 장기 침체 21세기에 장기 침체 국면에 우리가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장기 침체가. 근데 뭐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는 90년대부터 이 장기 침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럽도 유로존 경제 제가 얘기했죠. 유로존 경제도 사실은 장기 침체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12년, 13년을 겪고 있잖아요. 수출 가지고 겨우 그냥 유로화 같이 하락시켜가지고 수출 가지고 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예?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12년, 13년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용어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게 대차대조표 침체입니다. 대차대조표는 뭐랬습니까? 영어는 밸런스 시 리세션이라는데 밸런스 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수입과 지출로 정리하는 반면에 자산을 정리할 때는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적고 오른쪽에다가는 그 자산 중에는 내 돈도 있고요. 자본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그러니까 차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하고 부채로 구성되죠. 자산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 부동산 가격이 지난번에 했죠. 10억에서 만약에 이게 8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부채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부채를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이 부채를 줄이려다 보면은 그만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판다든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소비가 또 줄어들지요. 그럼 기업 투자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려고 하겠죠. 재고가 쌓이고 그러니까요. 그럼 실업이 증가하면 또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래가지고 물가까지 만약에 우리가 하락세로 반전했을 때 그걸 우리가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세계 대공황 때하고 일본이 겪었었던 90년대 이후에 일본이 겪었었던 이 부채 디플레이션은요. 세계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연관되어 있듯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보니까는 미국과 유럽이 양적 안으로 돈을 엄청 푼 이유가요. 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 디플레이션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한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안 빠지기 위해서. 네? 돈을 기본적으로 많이 찍어서 공급하게 되면 돈 가치가 좀 떨어질 테니까는. 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왜? 부채 디플레이션은 이건 사실 끔찍한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지만은 부채 디플레이션은 더 끔찍합니다. 근데 이 부채 디플레이션보다는 저는 대차대조표 침체가 더 적합한 용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경험을 한다면요. 왜냐면 우리는 대외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인플레이션과 이런 부채 축소의 악순환이 같이 결합될 수도 있다. 같이 결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대초대조표 침체든 부채 이 디플레이션이든 간에 그래서 장기 침체, 최소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조만간에 1%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당겨질 수 있고 조만간에 그 성장의 정체로 이제 진입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성장률이 0%라는 얘기는요. 뭐냐면 성장률 0%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이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사람도 일부 있지만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률이 0%라는 얘기는요. 끔찍한 거죠. 소득이 올라도 시원찮은데 소득이 줄어들어?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입니까? 저소득층이죠. 중산층이죠. 그렇죠? 이거 끔찍한 겁니다. 사회가 굉장히 우울해지죠. 일본 생각해보면 돼요. 일본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가격도 상품 가격도 못 올리고 싼 물건을 소비를 해야 되고 임금도 못 올리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사회가 사실상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구성원들은 너무 고통스럽죠. 뭔가 그러니까는 출구를 만들고 싶죠. 그게 소위 말해서 거대한 리셋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거대한 리셋의 다른 표현이 바로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이라고 쓰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에 굉장히 반공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순한 언어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육혁명, 산업혁명, 문명혁명, 문화혁명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런 그 혁명은 대개가 우리가 좋은 의미로들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정치적인 용어로 쓰는 순간에 굉장히 불순한 언어로 취급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뭡니까?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헌집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일입니다. 헌집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헌집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저항하지요. 그들이 이렇게 이걸 불순한 용어로 만든 거죠. 네? 만든 건데 혁명을 하게 되면 되게 폭력혁명이라는 말로 거의 이렇게 등식해놨죠. 폭력을 수반하는 걸로요. 근데 폭력을 수반하는 혁명도 상당 부분은요, 그 사회의 정치, 사회 환경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 시민군이 무장 투쟁을 했어.
이걸 비난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무장투쟁은, 시민군의 무장투쟁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차원 속에서 불가피한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 이걸 우리가 비난합니까? 물론 일본의 구구 세력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를 소위 말해가지고 그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폭력혁명은 다 나쁜 것이다. 폭력은 나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게 어쭙지 않은 중도론입니다. 그 중도론은 뭐냐면요. 시계가 우리가 벽시계가 보게 되면은 시계추가 가만히 멈춰있는 거, 가운데 멈춰있는 게 중도인 거예요. 근데 시계추가 가만히 멈춰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계바늘이 안 움직이죠. 시계가 죽은 거잖아요. 중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중도는 뭐냐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뚝딱 하면서 한 바퀴 갔을 때 1초가 되는 거잖아요. 시계의 기능을, 시계를 생명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 왼쪽으로 간 거하고 오른쪽으로 간 것이 합해가지고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합해가지고 좌값과 우값이 합해서 제로가 되는, 이게 중도인 거예요. 즉, 입체적인 중간이죠. 평면적인 중간이 아니라. 근데 이 중도를 얘기하는 사이비 세력들은요, 되게 시계추가 가운데 멈춰 있는 거를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예? 무장투쟁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죠.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쿠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중도를 잘못 이해하고 앉아있으니까.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걸 남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혁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혁명이라는 것이요. 리볼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원을 갖고 있는. 예? 질서를 바꾸는 건데, 질서는 하나의 제도 시스템들인 수명이 있어요. 영구적인 질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구적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역사가 그동안에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질서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잖아요. 발전해 왔잖아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혁명이에요. 거대한 리셋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단지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하여간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갖다 보니까, 예? 이렇게 같이 쓴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채백은 TV에서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산업 체계에는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2000년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산업 생태계 문명에서 디지털 생태계 문명으로의 거대한 변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명과 문화의 혁명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까지는 안 갔지만은.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서 우리가 이 교육혁명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가지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5세 입학 연령을 하향,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필요한 거냐고요. 지금요, 이게. 예? 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이 새로운 처음형 충격의 시대를 했잖아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의 위기가 뭐라 했었습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산업 문명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축적한 지혜, 지식,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해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더구나 대규모로 일어나는. 왜? 세계가 다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규모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기 힘든 기후위기형 충격 같은 것처럼요. 최근에 겪었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요. 우리가 올해 겪고 있는 우리가 이 폭우도 뭐 87년 어떤 데서는 또 어떤 데서 심지어 200년 만에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하나의 폭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을 못하고 대비를 안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확률상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이 근대 산업 문명은요. 확률상 굉장히 낮으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변화인 겁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산업문명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지식체계, 지혜체계, 경험을 가지고 대응을 지금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의식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고 질서의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올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 이것도 바로 뭐였습니까? 패권주의 리스크잖아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을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소위 치킨 게임이잖아요. 절대 승자가 있을 수 없는 치킨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거를 멈추겠냐고요. 자기들의 패권을 포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돼 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과의 충돌도 빠르게 현실화돼 가는 이런 상황,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 예? 이게 다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에요. 과거 20세기와는 다른 지금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우리의 그러니까는 사고, 의식 체계와 질서는 거기에 바뀌어야죠.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질서와 의식의 근본적인 교체가 지금 요구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리셋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세계에다가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대말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자산 불평등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시대 말기에 징후가 있죠.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고려말, 조선말, 심지어는 뭐 통일신라 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신분이 세습화되는 거. 그 당시의 자산, 전통시대의 자산은 뭐였습니까? 토지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산이었잖아요. 되게 공식이 있죠. 우리가 국사책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보게 되면 통일신라 말기, 고려 말기, 조선 말기에 보게 되면은 토지가 그러니까는 토지의 변병, 집중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토지를 그러니까는 경작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예속화되어지고 예속 농민으로 소위 말해서 부채 노예화 되는 거죠. 뭐 부채 노예지요. 로 전락을 하고, 국가는 뭐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는 토지가 그러니까는 귀족들에 의해서 집중이 되어지면서 국가의 재정 수입은 약화되면서 국가 권력은 약화되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대다수 백성들의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왕조 교체, 현대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혁명이죠. 그리고 토지 개혁이 항상 뒤따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식이잖아요.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 공식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전시과 체제를 갖고 있다가, 예? 갖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무신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귀족들이 그러니까는, 무신난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예? 허수아비처럼 돼버리고, 예? 이 땅을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소위 말 농장,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구사책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대토지 소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농장의 형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조세 수입은 급감을 하게 되고, 관료들한테 그러니까는 월급, 녹봉도 지출할 수 없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사전개혁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고려말 때, 사전개혁을 할 때,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성리학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색. 이색이 그러니까는 고려 말에 유학자 중에서 중심 인물이었잖아요. 이색은 사전개혁을 반대를 하죠. 정몽주는 중립을 지키죠. 사전개혁에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는. 정도전은 사전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소위 말해 신흥사대부는 찬성을 하고, 왜 신흥사대부 찬성합니까? 신흥사대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귀족이 아니잖아요. 귀족 집단. 전통적인 귀족 집단들은 이색,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귀족 집단들이잖아요. 이들은 뭡니까?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토지 개혁을 지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에 경제력을 그러니까 축적하지 못한 신흥사대부들은 이거 다시 다 그러니까 재편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이미 다 그러니까는 땅을 경제력을 이미 다 저기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차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다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분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가 희년이라는 우리가 이 용어가 있죠.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희년이 뭡니까? 50년에 한 번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채무를 면제시켜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한 50년 되게 되면은 사회가 그러니까 고인물처럼 된다 이거죠. 자산이 소수에게 축적이 된다 이거죠. 자산이 소수에게 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빚에, 채무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몰락 농민. 채무에 그러니까 예속되는 거니까 몰락 농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를 면제시켜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50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는 게 희년의 의미 아닙니까? 예? 이거 하는 게. 왜 그랬겠어요? 자산 불평등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고 신분이 세습화되어지면서 그 사회가 고인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썩어가는 거죠. 연못의 고인물처럼요. 자산 불평등은 신분을 대물림하죠. 신분을 대물림되죠. 자산이 불평등, 자산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자산을 축적하기가 더 쉬워요. 예?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산을 축적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산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그러니까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산 불평등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경제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력도 가지면서 신분이 대물림되어지고 나머지 다수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산가 계급의 노예로 전락시키죠. 그러면 이 다수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의 사다리를 제거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산 중심의 경제력이 형성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땀 흘려서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 혁신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혁신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버는데 새로운 사업 창업하려고 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산 축적이 훨씬 더 안전성이 높으면서 돈 벌기 쉬운 이런 환경 속에서는 혁신과 역동성이 실종되죠. 열심히 노동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실종돼 버리죠. 사회가 정치하는 겁니다. 사회가 정치하죠. 예? 그런 점에서 자산 축적 메커니즘이 구조화되게 되면요, 이건 그 사회 하나의 암입니다. 암이에요. 그 사회를 붕괴시키는 암이 됩니다. 사회를 사망으로 이끄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변화하려면요, 근데 무조건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려 말이라는 시기가 무신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몇백 년이 됐고, 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난 이후에요. 밀란이 많이 일어나도 이게 왕조 교체까지 이루어지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건이 이게 형성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러죠,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는 말 하죠.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 그 때는 뭐냐면은 때를 앞쪽에서 하는 게 저는 천지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늘의 조건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 내외 조건이 성숙했는가. 내외 조건이. 즉 뭐냐면은 자산 중심의 자산 중심의 이 경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초험형 충격의 시대를 살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소위 금리 인상 시대로, 소위 이지머니 시대가 제가 끝났다 했잖아요. 이지머니 시대가 앞에서 99에 98에 그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지머니 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다시 또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늘의 조건은 성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땅의 조건, 혁명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대차대조표 침체, 장기 침체가 진행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기 침체라는 건 뭐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이제 연못에 물이 고여있으면 됩니까? 물이 그게 이제 썩죠. 썩어가는 거. 비교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생명체들도 거기서 살기 힘들잖아요. 물고기도 죽고. 그렇죠? 그럼 물을 새물로 갈아야 될 게 아닙니까? 연못을요. 연못에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새물로요. 이게 땅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 우리 사회에서 뿌띠 자산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뿌띠라는 것이 우리가 소규모 자산가들. 즉 뭐냐면 자기 집 한 채 정도 있는 사람들. 예? 자기 집 한 채,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유주택자들. 이 뿌띠 자산가죠.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근본적인 질서의 변화를 갈구하는가.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둘러싸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냐면은 국힘당 지지층과 소위 말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은 소위 촛불 시민들과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사고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유주택자하고 무주택자, 그러니까 유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에요. 예? 대단한 자산가도 아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중간층, 중산층 정도의, 예? 국민주택 규모의, 그러니까는 자기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정도. 예? 이게 뿌띠 자산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요. 예? 얘들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견해 차이가. 이 견해 차이가 해소돼야지만이 사람의 조건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뿌띠 자산가가 소위 말해서 자산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데 동참할 수가 있겠는가? 예? 이 조건이 저는 장기 침체가 진행되어지면서 뿌띠 자산가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형성 안 돼 있어요. 아직 형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무르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소개했죠.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이 그러니까 클린턴 때부터 아들 조지 부시 8년, 12년 동안 거의 95년부터니까요. 거의 10년 이상을 빚내서 집 사게 해주는 정책을 피다가 금융위기 딱 터진 거 아닙니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다수 그러니까 서민들, 중산층들이 잘한다. 이 빚내서 집 사기 정책을 잘한다고 다 박수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이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반성을 우리가 저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의 책임이 크다. 이런 반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반월가 시위가 뉴욕의 하늘을 막 들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들 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 반월가 시위가 목표로 한 게 뭐예요? 빈부격차. 이 월가 이해에 의해서 워싱턴이 그러니까 월가에 이 종속되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금융기관의 부도덕성 이거에 항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건 뭐냐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이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재편으로 연결되지 못했잖아요. 예? 오바마 정권을 탄생시켰지만은 오바마 정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바마 정권이 소위 말해서 대규모 은행들을 개혁을 못했죠. 월가에 대형 은행들을요. 개혁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조선 말에 보게 되면요. 조선 말에 토지 집중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조선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혁적인 엘리트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실학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균전론, 한전론, 여전제, 우리 국사책에서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정전제, 그 다음에 동학농민전쟁에서 평균 분작. 이게 다 뭡니까? 균전이라는 게 뭐예요? 땅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한전이 뭐예요? 땅의 소유를 제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제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정전제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전제라는 것이요.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할 농민을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는 평균 분작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잖아요. 토지의 재분배를 토지가 자산의 핵심인 전통시대에 자산, 부를 그러니까 다시 재분배하는 것을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왕조 말기마다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즉 이건 뭡니까? 자산 불평등의 구조를 해체시켰던 겁니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왜?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인 자산 불평등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고 그 사회 발전에 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장기 침체로부터 우리가 장기 침체가 계속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헬게이트인 겁니다. 헬인 거죠. 지옥인 거죠. 네? 근데 새로운 사회로 우리가 전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산 불평등을 만드는 구조를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즉 뭐냐면 금융이 그러니까는 돈 빌려줘가지고 이 그 자산 투자하게 만드는 이런 금융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만 되죠. 자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익률 이상에 대해서 초과 수익을 그러니까 회수가 돼야지만이 이게 진정이 될 게 아닙니까? 수익이 훨씬 더 높은데 제조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다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익이 높은데 누가 그 공장을 돌리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과 재정의 정상화. 이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금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장기 침체의 악순환 사슬을 끊어버리는 대책. 그게 이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이 위에 부분들은 대충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1, 2, 3, 4번은요. 근데 5번이 이게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요? 무주택자와 뿌띠 자산가 간의 합의를 만들기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를 만들려면 상당한 고통을 지불하고 나서 이게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요. 먼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뭐냐면요.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주택 가치가 몇 배가 되냐 이 배율이에요. 근데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3배가 안 넘었었어요. 주택 가치가 소득에 처분가는 가처분 소득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노무현 정부 때 보게 되면 쫙 올라가잖아요. 4배까지 올라가지죠. 4배까지요. 그러다가 4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배에서 이렇게 정치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말기 때부터 다시 쫙 올라가가지고 5.7배까지 지난해 5.7배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민주정부에서 자산 가치가 통제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네? 아 사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분리했던 것이 있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때도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시대였었어요. 미국이 2003년도 6월달에 연준이 2001년도 경기 침체, 소위 말해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죠.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그러니까 1%까지 낮추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였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초저금리 시대를 열죠.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제로금리였었고요. 미국과 일본 세계 경제규모 1위와 2위 국가들이 초저금리 시대를 열면서 글로벌 전 세계에 유동성이 값싼 자금이 엄청나게 공급되죠. 그래서 주택이 그 당시도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이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이 유동성 공급 이 원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없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 때도 저금리 상황,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그게 이 주택 가치를,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거예요. 부동산 가치들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저는 다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 정당화 시킬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어 왔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국민 처분 가능소득으로 봐도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